자, 역사 지도를 이제 볼게요. 그 녹색 책에 보면 이제 역사지의 성격, 그 다음에 역사지의 출처, 그 다음에 역사지의 활용,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나눠가지고 이제 보는데, 역사지도의 성격은 이제 그 앞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뭘 봐야 되냐면, 158페이지에 보면, 그 지리지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지도의 차이점이 있어.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뒷장 넘어가서, 158페이지 보죠.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자, 그 지리지도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도 모두 널리 이용하는 반면에 역사지도는 인문지도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지리지도는 지휘서도 있고 자연지도 있죠. 근데 역사지도는 인문지도, 그러니까 지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요쪽 지역의 어떤 풍습 생활 등등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 지도는 시간적 변화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인물 형상을 다루는 지리 지도가 시간적 변화하고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역사 지도도 특정 시점의 사회 형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간적 변화를 지휘지도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지도도 같이 담고 있지만 역사지도도 같이 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역사지도가 더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지도는 어느 한 시점이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거쳐 일어나거나 상당 기간 지속적인 상황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고조행정구역 같은 거 있죠. 지방행정구역. 자, 이 지방행정구역은 성종 때부터 해가지고 현종 때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완비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시기에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거쳐서 행해진 거죠. 근데 지휘지도에서는 그걸 뭐냐면 한 시기에 평균적으로 담고 있잖아. 예,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역사지도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편집하죠. 지휘지도는 해석과 편집하지, 그러니까 해석과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달해주죠. 그러니까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이에만 역사지도는 그런 그 사실 선정하나 전달 방식을 할 때도 지도를 만든 사람의 해석이 강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지리지도와 역사지도의 차이점은 역사지도 상대적으로 인문지도적 어떤 성격이 강하고요. 두 번째 역사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시간적 변화, 그러니까 한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거쳐 일어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역사지도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 지형 같은 걸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해석과 편집한,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이 많이 강화된 지도다. 그 세 가지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역사지도하고 지도의 차이점. 요거 암기해 두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 12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요 차이점 물어본 게. 그 다음에 이제 역사지도의 출처를 볼게요. 역사지도를 이제 수업에 활용할 때 어디에서 통해서 그 역사지도를 보냐 이건데, 많이 찾는 건 뭐야? 교과서죠. 뭐 국사나 세계사 교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실려 있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회과 부도. 예. 그래서 이제 사회과 부도나 역사과 부도 이런 거에 이제 있죠. 역사과 부도 실제 보지도 않죠, 애들이요. 근데 이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용으로 만드는 게 교구 제작사들. 그래서 이제 뭐 날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칠판에 벅을 거는 형태 겉거지식인데, 이제 이거는 예전에 그렇고 지금은 거의 뭐냐면 컴퓨터 뭐 PPT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졌어요. 예.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박아놓고 막 꺼내가지고 쓰는 건데, 요즘에 그런 거 없죠. 다 갖다 버렸죠. 예. 그런 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게 중요하죠.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그 다음 장은 160페이지 가제형 지도가 있어요. 예. 가제형 지도. 그래서 가제를 하기 위해서 학습은 가제형 지도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지도예요. 백지도. 그래서 백지도와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백연포가 있죠. 연포나 백지도나 백연포나 공통점이 뭐예요? 연포와 지도 형식만 있고, 그거 누가 하냐면 학생들이 채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백지도는 지리에서 이제 학습용으로 흔히 사용하지만 역사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활용하냐?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단원이나 일정한 단위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 결과를 정리하거나
형성평가 과제를 내줄 때 백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써주어 특정 주제의 역사지도 완성하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여기네. 평가용이나, 그 다음에 가제용, 평가용 가제로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학습 결과를 정리해 주거나 평가용이나 가제를 이용해 줄 때,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결과 정리. 그 다음에 평가용이나 가제.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행평가?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용도 사용할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스케치지도야. 스케치는 뭐냐면 교사가 이제 강의식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 대충 그린 지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반도 모여. 중국은 이렇게 그리는 건가? 이렇게. 이거 최태성 선생님이 되게 잘하던데. 그 강의 보면 그림 되게 잘 그리잖아. 저는 엉망인데. 그래서 저하고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죠. 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그리면 상당히 애들한테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 이 스케치지도 같은 거. 예. 그래서 이 스케치지도는 그 관련된 내용 중 일부분만 담고 있지만 뭐냐? 자, 이게 중요해요. 수업 내용에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며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위에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케치도 명칭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역사지도 활용.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건 이제 파란색하고 겹치는데 이건 좀 자세히 설명돼 있어. 그래서 쭉 넘어가서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161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지역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왜냐 어떤 지리에 대한 공간 개념, 지식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뭐 흥화진, 기주 어딘지 잘 모르잖아. 그거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수나라 크게 덮여서 살수라는 대첩 있죠. 살수가 어디 있죠? 청천강에 있죠. 청천강. 그 다음에 강동 육주하고 기주 대첩을 배우면서 그 시기적 위치에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있고 여기 토코메타의 전쟁사 보면 강동 육주가 어디 있고 흥화진이 어떻고 그 뭐냐면 기주대가 어딘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드는 게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 나올 때 구주 오소경에 위치 있죠. 오소경은 근데 오소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구주도 모르는 게 있어. 이렇게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경의 변화, 통일신라 고조말 조선 세종 때 국경지도 있죠? 한 지도에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는 뭐 통일신라는 여기, 그 다음에 고조는 여기, 그 다음에 조선의 초기는 여기까지 해갖고 이게 순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변화에서 뭐 로마 영역 확대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죠. 이거 보여주네요. 예, 로마 영역 확대 과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뒤에 이게 뒤쪽 넘어가네. 처음에 두 가지 이제 이때 시간적 계통적으로 보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한 지도에 모든 걸 담는 거야. 그러면 되게 복잡할 거 아니야. 근데 이에 대해서 그 뭐냐면 그 시간별로 담는 거죠. 시간별로.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뭐 여기 있죠. 삼국의 성립과정은 이건 뭐예요? 이건 한 지도에 모든 걸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백제, 고구려, 신라 해가지고 각기 다른 지도에 그 시간적 변화를 담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이같이 이제 주제를 시기별로 연속 배치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법 하나의 사건 연속적 담는 지도에 적용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뭐예요? 한 장의 지도 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담을 많은 정보가 많은 경우 깔끔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뭐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몇 장의 지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앞에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든 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 전선의 이동 과정 있죠? 그래서 전선이 이제 북상해갖고 일본군이 평양선까지 올라가서 있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과정. 6.25 전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장의 지도보다는 여러 장의 지도를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배열해서 담는 것이 좀 깔끔하죠.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지도에 이처럼 많은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면 오히려 전쟁의 전개상을 이해하기 어렵죠. 한 장의 지도에. 또 일부 정보를 함께 넣을 수 없어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정보를 나눠서 하는 것이 뭘까요?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를 첫해와 정유재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둘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인 거죠.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전쟁도 하나의 지도 안에 모든 걸 담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배경 지식이 많은 애들은 그냥 딱 보면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복잡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그 윈도우 뭐 매뉴얼이나 뭐 여가 전자기품 매뉴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쉽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사회 전개 가지고 할 때도 이렇게 여러 지도에 이제 뭐냐면 담는 게 좋다. 밑에 있죠?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현대사에 이해하는 중요한 지도이고 두세 개 정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유형이 뭐냐면 한 지도를 통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위에 나와 있죠? 자, 대동세 징수와 운송 관련된 지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일단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평안도와 한경도는 제주도는 걷는다 안 걷는다? 안 걷는다. 이거 무슨 지역이라고 하죠? 익류 지역이라고 하죠. 자, 평안도 한경도 왜 안 걷겠어요? 이건 군사비하고 사신적 대비. 그 다음에 제주도는 왜 안 걷겠어요? 이거 사신이 안 오죠? 군사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 이건 뭐냐? 너무 멀어서 그래. 배편이. 도중에 가서 이제 폭풍을 만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체 경비를 쓰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이렇게 창이 있죠. 창.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해요? 공신창, 군상창, 이런 것들은. 응? 이거 조창이라고 하죠. 조창. 조창은 요 주변에 있는 뭐냐면 여러 물자들을 모아놓은 거야. 이 조창에서 뭐 있는 거 포구가 여기에서 발달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물자들이 이제 올려가서 여기 경창 있죠. 경창은 서울에 있는 창고란 뜻이죠. 창고. 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지도를 통해서 대동세 징수 운송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창고의 위치, 조창의 위치, 경창의 위치, 뭐 익류 지역 등등등등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사실들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뭘 읽어냈다? 역사지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역사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돼요. 두 번째 유형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다 포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지도가 어떤 유형점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모른다 하면 안 쓰는 게 아니라 뭐야?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그 한마디로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1점 버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역사 지도와 관련된 것들 이제 봤고, 그다음 연표를 보죠. 연표도 중요하죠. 자, 연표는 그 어딨냐면 이제 일단 파란 책 보고 연표 넘어갈게요. 시각 자료에서 그 다음 네. 몇 페이지야? 149페이지 펴볼게요. 자, 연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전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대체로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전후관계, 상호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표 중에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예술, 인물 등 각 영역의 주제별로 역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야별 연표가 많으며, 그 다음에 여러 분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연대순에 따라서 이해되는 복합연표도 있다. 그래서 분야별 연표와 복합연표는 그 역사과 보도에 보시면 알아요. 복합연표는 정치, 사회, 경제로 되게 뭐냐면 많은 걸 한 번에 담는 연표고, 그 다음에 분야별 연표는 어떤 특정 주제만 담고 있는 연표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교실 현장에서 사용 대부분 연표는 한 지역이나 시대 간의 주된 사건들과 연대별로 제시한 기초적인 형태로 붙이고 있어 사실간의 연계관계를 이해하거나 세계사 흐름을 비교 파악하는 미흡하다. 자,
그래서 주제별로 세분화된 연표를 개발하고 학생들 역사 이해와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표 제작 방식을 좀 더 다양하고 구조화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연표와 관련된 것도 이제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쭉 설명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표를 할 때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가를 여기에도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이제 있고, 여기 뒤에 넘어가서 어디가 있냐면, 여기 다음 장 넘어 150페이지에 요 단이 있어요. 시간에 따른, 역사에 유용하다. 있죠? 이게 첫 번째. 어떤 점이 유용한가? 보면, 자, 시간에 따른 역사적 상황과 그 전개 과정 변화 속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의 행적인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추출한 사고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단편적인 역사 사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거친 역사 흐름 속에서 사실의 의미와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연표 활용이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죠. 역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행적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추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뭐. 그 당시 이제 실크로드 얘기할 때, 한나 관련돼서 얘기할 때, 항이 있을 때 동시대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유럽에? 로마가 있었죠. 예. 그런 거 연결시킬 수 있죠. 파르티나도 연결시킬 수 있고, 사잔조 페르시아 연결.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 이때는 뭘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야? 연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정리용이죠. 실제 수업의 연표는 한 단원이나 주제 혹은 시대오는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개괄적인 흐름을 도와주거나 단어를 정리하는 데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정리용으로 좋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단원이나 정리할 때 이용하기 편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연표는 교사의 수업 자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연표를 제작하여 작업하는 걸 통해서 한 단원의 마무리 수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종합 정리하는 단계에 유용하다. 이렇게 그 연표 제작을 통해서 그 스스로 뭐냐면 이걸 하면서 여기다 여기 제가 잘 주문 연표 제작을 장시간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일어난 사실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을 종합 정리하는 단계에 유용하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행적인 연관성,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개괄적 흐름을 이해를 돕거나 단원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내용을 정리하고 단계한다. 이거 뭐 세 가지 있어요. 이거 내용을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냐면 연표가 이제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녹색책의 내용은 더 정확히, 더 자세해요. 이건 상당히 많은데 시험 문제 아마 녹색책의 기준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그럼 연표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냐? 149페이지에 있어요. 녹색책. 아, 149페이지 보면 아이고 여기 몇 페이지 건너뛴 거야 얘가. 건너뛰지 않았네요. 네. 아니요. 자, 그 연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연표 이제 내용을 구성을 보면요. 일단 연표의 성격이 쭉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연표의 유형, 그 다음에 연표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표의 성격에서는 연표의 특징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표를 이용할 때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연표의 유형에서는 연표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해 놓고 있어. 예. 그 뭐 종합연표, 뭐 우리가 아는 분야별 연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표의 활용은 이제 또 나름대로 앞에 있는 두 번째 연표의 유형 기준 외에 활용 측면으로 또 분류하고 있어요. 단원 연표,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나의 연표, 가계 연표, 백 연표 등등 있는데, 자 먼저 연표의 성격을 볼게요. 자, 연표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하는 표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단순히 표시할 수도 있고
사건이 지속된 기간은 나타날 수 있으며 사건들의 관계를 포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역사적 사실 변화와 시대의 성격을 다루는 교과라는 점에서 이전부터 연표를 학습자로 중시되어 여기고 있다. 등등이 갖고 연표의 특징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냐 하면 연표를 역사 교육에 이용할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 요걸 있는데 파란색 내용하고 겹쳐요. 첫 번째, 자 역사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났으며 전후 사건 관계가 어떻게 관련된지 연표를 통해서 아까 전에 역사적 사실에 관한 종적, 획적 관계, 예. 그 사건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과 같은 동시대에 일어나는가 파악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그 역사 흐름을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와 연결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인식하면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국사 세계사와 별도 배우거나 지역사를 학습할 때 어떤 역사적 사실이 다른 나라와 지역과 시기적으로 비교하거나 그 국가사 이 지역의 역사 국가사 연관짓 때 좀 약간 선호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이 한나라 비단계 개척했던 사니까 노마 발전 과정을 알 수 있죠.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던 거, 교류한 걸 모를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연표학습은 무슨 거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냐면 비교학습과 관련돼 있어. 비교학습. 네. 그래서 비교학습 자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장점이죠.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부터야. 자, 연표에 수록되는 역사적 사실을 계통적으로 제시하면서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통적, 구조적.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제시하고 있죠? 일단, 연표의 시대적 위치와 거리감을 파악하면서, 어떤 계통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종적, 행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비교 이식함으로써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고, 비교학습 자료에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을 계통적으로 제시하면서,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한다. 세 가지 암기해 두시면 돼요. 연표를 학습에 이용할 때 어떤 것도 있나.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연표 유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였던 연표 활용. 그러니까 연표 유형대로 나름대로 또 뭐냐 유형별로 분류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활용 측면에서 분류해.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야. 개념적으로. 자, 그럼 분류 내용을 볼게요. 자, 연표라고 하면 흔히 한쪽 칸에 연도, 다른 칸에 사건명이 적혀있는 표를 뭐냐면 떠올린다. 자, 대표적인 게 보이죠? 이게 시각적으로. 여기 보면 연표가 쭉 있고 연대가 있고 주요 사실들이 쭉 나열돼 있죠? 이런 걸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교과서를 비롯해 많은 역사책은 책 뒤에 부록이나 연표를 싣고 있다. 이들 연표는 대부분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점을 표시하는데 이러한 연표를 무슨 연표라고 하죠? 종합연표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세계사 교과서에 보이는 이 종합연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하죠? 파란 책에서는 복합연표라고 하죠. 파란 책이 표현하면 예,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종합연표 중에 하나죠. 이에 반해 특정한 분야나 주제에 다른 연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사 연표, 경제사 연표, 과학기술사 연표 등 분야별 연표나 그 다음에 또 교통, 통신 연표, 발명 연표, 같은 사회 기능 연표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나 주제가 모으는 문제 연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특정 분야나 주제에 다른 연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뭐야? 분야별 연표.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 기능 연표. 세 번째는 문제 연표. 등등이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있네. 인물 연표도 있네. 인물 연표 같이 특정한 대상을 한 연표도 있다. 인물 연표는 이게 이제 이거는 해설 연표 뒤에 있는데 하여튼 인물 연표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것 중에 정도전 아시죠? 이게 아마 13년도인가 그때 근데 정도전에 어떤 삶을 쭉 연표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문제를 냈잖아. 이런 것도 뭐냐면 특정 분야 주제를 다룬 연표 여기 포함되어 있어. 네 가지 형태 중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고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이제 뭐냐 단원 연표예요. 네.
단원표. 요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표.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 펴보시면 요런 게 보여요.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 위진남북 중국 조선 일본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제 있었던 이제 나라들 쫙 정리하는 거 대단원이나 중단원에 이렇게 단원표가 있는데 그래서 교과서 대단원이나 중단원에 이제 뭐냐 첫머리에 연표를 주는 것인데 이거를 단원연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연표의 기능이 쭉 나와요. 유명한 점이 이 연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해당 단원에서 다들 중요한 사건들 미리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할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단원연표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단원연표는 그 단원이 다루는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연표 내용이 달라진 분야별 연표 또는 사회기능 연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활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원연표는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연표 내용이 달라지는 분야별 연표, 사회기능 연표도 또 활용된다. 네, 분야별과 사회기능 연표. 근데 이게 단원연표가 좋긴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얘들이 볼까 안 볼까 이거 거의 안 봐요. 그냥 넘어가고 무시해버려. 활용도가 떨어져. 예.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단원연표 내용도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형식에 따라 또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예, 구성 형식에 따라서 연표의 구성 형식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냐? 첫 번째로는 흔히 보이는 연표 1년에 그 뭐냐면 1년에 연대표 위에 사건들 발생 시점을 표시한 형태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서 제일 이제 해설 연표, 그 다음에 사진 연표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해설 연표였어요. 해설 연표. 자, 해설 연표는 그 11년 기출문제 이제 보시면 되고 것 같고 예전에 또 기출문제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해설 연표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 요 내용이 있고 이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이 본문에 대해서 여기 보면 따옴표가 있어. 따옴표. 이게 연표가 여기 쭉 있으면 연표가 쭉 있죠? 거기 이제 이건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 형량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형량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형량가는 이러이러이러 해갖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홍문장에 있으면 홍문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게 해설연표예요. 해설연표.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 이거죠. 일제시대 때 1910년대 무단통치 나오고 무단통치에 관련된 것들 쭉 연표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점점 찍고 점점 찍고 해갖고 해설연표 연결시킨 거예요. 옆에 한 면은 연표, 한 면은 그와 관련된 해설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구성된 것이 해설연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 해설연표 나오겠죠. 예전에 나왔으니까 보면 자 해설연표는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는 물론 그 사건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어서 사전이나 참고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해설연표의 첫 번째 뭐냐면 유용점이죠. 이걸 이용했게.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해설연표는 해당 사건에 서술되어 있는 책의 쪽수를 제시함으로써 연표와 본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학습을 높일 수 있다.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연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해설연표의 유용점 두 가지 쓰라 하면 요거 쓰시면 돼요. 암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연표책이라는 게 있어. 연표책. 그래서 아예 그냥 연표로 책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자체가 예전에 뭐 책의 부록이나 책의 내용의 일부가 연표로 쓸 게 아니라 본문 전체가 연표로 구성된 연표책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미국사 등 국가별 연표나 동양사, 동아시아, 세계사, 지역별 연표, 뭐 한국 세계 비교 연표, 책의 형태로 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연표책은 어떤 유형점이 있는가를 여기서 쭉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연표책은 그 책의 부록이나 책 속에 들어있는 연표보다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역사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을 찾아보는데 유용하며 그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연표를 통해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용한 데까지 첫 번째고 그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연표를 통해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가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연표책은 원래 초, 중, 고등학교 학습자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역사 수업의 참고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이건 일반적인,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고, 자, 여기 연표책에 유용한 점 쓰면 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연표책은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찾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연표를 통해서 어떤 순서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내용은 연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연표책이 있었다는 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연표 활용 측면에서 이제 좀 볼게요. 자, 교과서와 사회과 보도 등의 그 학교에서 활용하는 교재에서 줄곧 연표가 들어있지만 그 실제 역사 수업에서 연표를 실제 활용은 못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 활용 못하냐,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있어요. 못한 이유. 자, 연표가 본문이 아니라 부록에 실려 있는 경우 수업 내용과 연관짓기 어렵고 들춰내기 불편하다. 당연한 거죠. 본문 내용이 있고 뒤에 그 부록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책 보면서 뒤에 바라면서 하면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불편하고요. 자, 두 번째 단원연표인데, 이거 아까쯤에 얘기했죠? 단원연표는 단원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어 건말연표, 뒤에 있는 연표보다 접근하기 쉽지만 수업 본문 내용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원 개간의 한 부분을 제시되어 있는 연표는 관심을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다. 실제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역사 수의 연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는 뭐 시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어난 시기와 선후 관계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쭉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쭉 넘어가서, 자, 여기 쭉 넘어가서 이제 밑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연표 활용 단계가 나와요. 그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연표 활용 단계 보면 이게 154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요건 단계가 나오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예. 여기부터네요. 예. 여기까지가 연표 활용의 단계 좀 나오거든요. 자, 연표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표에서 역사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연표의 종류를 파악하고 특성을 파악하고 연표를 보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연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개 사실들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학습하고 있는 역사 사실을 언제 일어났는지 찾아본다든지 그 사실과 관련된 전후 관계를 어떤 걸 확인한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 사건 사이의 관련성과 사건의 의의를 당시의 전체적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단문적으로 구체화하고요. 자, 이를 통해서 다섯 번째, 사건의 인과관계 및 역사 흐름 속에 사건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런 것들 연표. 근데 이런 걸 무슨 연표에 활용하냐? 건말 연표나 연표책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5단계를 거쳐갖고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연표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을 고르고 개개사실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후관계를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시대상을 고려하고 뭐 인간의 역사적인 사건의 위치를 파악하고 등등 이 순서 외워두세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단원연표의 이제 활용법이 나오죠. 단원연표. 그래서 단원연표 활용법은 뭐냐면 개괄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정리할 때 유용하다. 두 가지 외우시면 돼요.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하고 정리할 때 유용하다. 근데 이건 단원연표 내용뿐만 아니라 웬만한 연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외울 때 그냥 모르면 그냥 개괄적 파악, 정리용, 평가용 이렇게 쓰면 웬만하면 다 걸려들어. 그래서 난 도저히 모르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 뭐 개괄적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런 것들 다 쓰시면 돼요. 합격자들 보면 다 에어도 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컴퓨터도 아니고 AI도 아닌데 어떻게 에어? 그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대충대충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들 있잖아요. 그걸 좀 암기해갖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갖고 쓰다 보니까 걸려든 거야. 예. 하여튼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배경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배경표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연표의 전체적인 틀과 형식만 미리 알려주고 연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 채우는 거죠? 배경표하고 채우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한 뭐와 비슷하다고 했죠? 백지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알 수 있냐, 학생들 어떤 것들이 유용하냐. 자, 여기 이를테면부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봄으로써 역사 사고를 기울 수 있다. 이게 좀 있고, 배경포는 대다음과 같은 일정한 단어 학습 끝난 다음에 뭐죠? 정리용이나 형성평가 뭐냐면 이용할 수 있다.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모르면 뭐 역사 사고용, 그 다음에 정리용, 형성평가용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 정리, 역사 사고용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다 종합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모르면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외우기 싫으면 정리, 평가, 역사 사고용 세 마디 쓰시면 어디에서 한 마디 다 걸려들어.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나의 연표, 각의 연표를 볼게요. 나의 연표, 각의 연표. 요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학교 연표. 자, 나의 연표, 각의 연표, 학교 연표 같이 제한된 표를 재제약할 수도 있다. 나의 연표, 각의 연표는 이것도 이제 장점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장점이 있냐? 학생 자신이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국가나 지역사 사건들과 함께 넣음으로써 사회 변화가 자신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있다. 자, 이런 거 있죠. 자, 내가 이제 어릴 때 예전에 풍족하게 살았는데 IMF 사태가 터졌어. 아버지가 실직 상태고 이제 쫓다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흐름이 나하고 직접 연결된 거 그걸 알려면 뭐가 필요한가? 나의 연표나 각의 연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연표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학교 연표가 이제 뭐냐면 학교 내부의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 뭐냐면 환경, 교육정책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의 연표, 각의 연표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또 뭐냐면 이걸 통해서 밑에 내려가서 학생들이 사회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의 사회의 한 구성이나 자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나의 연표, 각의 연표를 할 때 학생이 어떤 유용점을 준가 첫 번째 쓰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뭐 교사의 지도사항이 있네요. 여기 중간에 또 설명하면서 자, 나의 연표나 각의 연표는 배경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보통이다. 연표에 넣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어떤 종류인 것이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만약에 문제가 이제 나올 때 나의 연표, 각의 연표 할 때 교사 지도 사항을 써 하면 어떻게 해서요? 연표가 넣어야 할 주요 사건이 어떤 종류인 것을 교사가 지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배경표와 이제 같이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유형점 그다음에 교사의 할 때 이제 교사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 뒤에 이제 보면 나의 연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제 가정과 국가가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연결시켜주면서 쭉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일단 다시 이제 녹색 파란 책을 좀 보자. 네, 파란 책 갑자기. 자, 파란 책 내용 중에 볼 게 뭐냐면 문학 작품하고 이제 시사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사 자료는 그렇게 볼 필요 없고 문학 작품은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문학 작품은 이제 몇 페이지? 154페이지 보세요. 자, 녹색책에 보면 뭐 역사 소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드라마 비슷한 개념들인데, 자, 예전에 이제 문학 작품을 이제 역사 수업에 이용할 때 유의점, 요걸 쓰라고 했어.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이제 파란 책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거 앞부분 좀 봐야 되겠네. 유용점도 써야 되니까. 자, 그 앞부분은 이제 유의점 위에 이제 유용한 점이 있는데, 보면, 자, 역사 사건이나 사실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역사 수업에서 교재로 널리 활용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시, 소설, 수필, 일기, 편지, 기행문 같은 문학작품은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다. 특히 과거에 만들어진 문학작품들은 다른 1차 사료와 달리 학생들의 감정이익과 공감적 이해를 북돋는 사료학습에 적중한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문학작품 이용할 때 유용한 점이 나오죠. 학생 이해 측면에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이익과 공감적 이해를 북돋는 사료학습에 적중. 왜 1차 사료와 달리 그 문학작품이 감정이익과 공감적 이해를 할까요? 자, 문학작품, 소설책들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적 사실을 분석해요? 그게 아니죠. 특정한 인물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물의 내면이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팍팍 공감이 돼.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측면에서 학생 이해 측면에서 유용한 점이 되는 거야.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그게 16년 기출문제 이제 시험문이 나왔고, 그때 박시전인가 와가지고 그 작품이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작품 중에 제일 이제 한 게 그 중에 뭐 시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소설을 많이 이용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문학작품을 역사 수업에 활용할 때 유의할 점 세 가지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 유의점. 첫 번째, 문학작품은 내용을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문학작품은 상당히 팩트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또 뭐예요? 허구가 있죠. 사실 훼손하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국지 연의 같은 게 있어. 삼국지하고 삼국지 연의는 다른 거 아시죠? 삼국지는 이제 진수가 쓴 거고 삼국지 연의는 나간중이 이제 편찬한 건데 그것도 이제 그 나간중이 편찬한 본도 있고 뒤에 이제 여러 본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적 팩트를 왜곡하고 개조해갖고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걸 소재로 이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 네,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 교재로서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학생들 수준에 너무 맞는 것을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걸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배제한다. 자, 예를 들어 그 손오공이나 저팔계 나온 거 있죠? 삼장복사 보시고 현장 보시고 그게 있는데 서예기를 이제 문학 그 작품이니까 뭐 현장이 이제 인도로 가갖고 불경 구하는 걸 해가지고 소재를 했다. 거기 손오공 나오고 저팔계 나오고 사오정 나오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팩트는 하지만 이게 소재는 했지만 이건 좀 너무 허구적이잖아. 태양상식이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드라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배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및 작품에 등장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사전학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작품에 나타난 전후 맥락을 짚어주고 구체의 장면에 대해서 다뤄지는 역사 사실 및 인물, 개념, 용어 등을 수업 중에 다룸으로써 학생이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외워두세요. 그게 이제 예전 박시전 관련된 내용일 때 그 무슨 교사가 뭐 해야 할 조언들 뭐 이렇게 그 내용들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역사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고 역사 교재로서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학생 수준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 사전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걸 바람직하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게 이제 녹색책이 있어요. 녹색책이 이제 보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못 해드리고 이제 그 녹색책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이게 어디 있나? 네. 잠깐만요. 이게 역사, 소설, 드라마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잠깐. 여기 있네. 몇 페이지부터 보냐면 거기 194페이지에 보면 문학과 영상자료 있죠. 그래서 대중 역사서와 역사 교양물, 그 다음에 역사 소설과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역사 영화,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만 이제 보면, 196페이지에 있는 역사 소설과 드라마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녹색기 196페이지 잠깐 보죠. 아이고, 이게 잘못 썼네. 자, 여기 보면 198페이지 보면 이게 역사 영화고 그 앞부분이에요. 예. 자, 역사 소설 드라마 보죠. 여기 역사 소설과 드라마는 그냥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역사 소설만 보려고 하니까 드라마는 있고. 자,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 소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품이다. 보통 정통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지만 이 경우도 상당 부분 허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는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 중에 하나이고 대중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해갖고 이제 다양한 역사 소설이 있고 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예전에는 국왕이나 지배층 있는데 지금은 199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직종이나 계층의 인물이 나왔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보면 여기 있죠. 역사 소설이나 드라마는 역사 사건이나 형상을 소재로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작가나 상상에 들어간 허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교사가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점을 유의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역사 사실과 다른 내용은 교사가 지적하거나 보충 설명해 줘야 된다. 이것은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냐면 역사 소설에 활용할 때 유의점. 유의점. 세 번째 유의점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소설과 드라마는 주 교재 보충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역사 소설 일부를 학생들이 자료를 주거나 드라마 일부 영상을 장면을 보여주고 당시 사회상을 파하거나 등장인물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역사 소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활용점이죠. 그 역사 소설 일부를 학생들이 자료를 주거나 드라마 일부를 보여주고 당시 사회상이나 그다음 등장인물 탐구할 수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활용점이고, 두 번째는 특정 계층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다루는 여러 편의 소설에서 잘 발췌하거나 드라마의 여러 장면을 보여주고 인물의 집단적 사회적 성격을 추론할 수 있게 수업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뭐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되게 정치가들만 보여줘. 지배층들만. 그러니까 다양한 인물 군상을 하려면 좀 약간 판타지물이지만 이런 소설이라든지 드라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인물이나 직업, 다양한 계층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역사 소설과 드라마를 이용할 때 유용점, 그러니까 뭐랄까 활용점이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역사 영화도 있고 그 앞에 대중 역사서 뭐 그런 문제인데 이거 각자 읽어보세요. 이건.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한 책에서 잠깐만요. 이제 자, 거기 보면 영상자료 녹색책 159페이지 펴보세요. 녹색책 파란책 159페이지. 파란책 159페이지 영상자료. 이 영상자료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영상자료를 이용할 때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이런 거를 이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있는데 일단 유용한 특성부터 볼게요. 이런 영상자료를 이용할 때
요거는 이제 그 녹색 책에도 있죠. 근데 이제 파란 책이 좀 약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는 거야. 첫째는 과거의 사건을 대인으로 배우들을 통해서 재현해보는 드라마나 영화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자극하다. 맞죠? 이거는. 자, 두 번째 교과서와 같은 인쇄 자료나 단순한 구도 전달과 달리 학생들 역사적 상상을 구체시키고 생생하게 실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시할 수 있고요. 네, 과거 여러 인물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역사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복합적 상문을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영상 자료 활용 수업은 구도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강의 방식의 수업에 의존한 교사 수업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 네 가지 측면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학생 측면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죠? 이건 교사 측면이죠. 예. 그래서 유용한 점 네 가지 쓰시면 되고. 그래서 질문할 때 학생에게 어떤 유용한 점을 쓴다 해놓고 요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세 가지. 그래서 교사한테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가? 이건 요 네 번째 쓰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마지막 단락을 보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건 유의점이야. 여기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수업에 활용할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유의점이 뭐냐면, 재미에만 빠져서 지나치게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역사 이해와 사고 함량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사는 영화나 드라마의 역사 해석이나 표현이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맥락 속에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창조된 것을 학생이 깨달는다. 예, 이런 것들.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뭐 예전에 이제 그 박정희 시대 때 이순신은 뭐예요? 구국의 영웅이었죠. 그런 측면에 되게 부각시켰잖아요. 그래서 국난 극복의 역사 하면서 박정희를 이제 뭐냐면 박정희는 그 이순신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했는데 그거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근데 그걸 부각시키는 거는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누구의 의도가 많이 들어갔죠? 정치가 제작진의 의도가 들어갔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순신 보면 뭐 리더십, CEO로서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나 소통을 강조하는 거. 그 시대에 따라서 뭐냐면 또 주관적 의도에 의해서 뭐냐면 창조된 거죠. 이순신의 모습을.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학생들이 영화 자료를 무빙파적 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상으로 재현된 내용과 역사 사실의 차이를 유의하면서 비판적으로 이제 시청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 명랑해전 보시면 되게 이제 거기 보면 이순신이 이제 배가 있잖아. 이순신 장군배. 그래서 처음에 12척의 이제 배가 나올 때 이순신의 배가 앞으로 나가죠.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순신의 그 장군 지도선이 나갈 때 이순신이 그 와가지고 나가면서 그 왜군의 배와 접전을 하거든. 근접전을 해.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 우리나라 해군의, 그 조선시대 해군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왜구하고 근접전 안 해요. 근접전을 왜 안 하려고 하냐.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거기에 대포를 넣은 건 뭐냐면, 적을 멀리 격파하고. 그게 우리는 이제 방법인데, 근접전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이거는 근접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일단 제작자의 의도가 있어야지. 어떤 의도?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포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비판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게 잘못됐다. 저 구라다. 그래서 근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포격을 해갖고 먼 거리에서 발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딱 격침시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그 드라마를 보니까 대포를 발생했는데 대포가 이제 맞아 터지면서 폭파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폭파하는 건 자격탄이 해갖고 거기 하약에다 집어넣고 던져갖고 이제 뭐냐면 탁 터지는 거는 19세기 초반에 등장한 자격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탄 막 나와갖고. 근데 그 당시에 대포라는 거는 하약이 터져갖고 맞춰서 터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돌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아니 돌이라든지 구슬이라든지 쇠 몽둥이 같은 걸 던져가지고 쇠막대 던져서 이걸
배 던지면 뭐야? 배를 그냥 뭐야 구멍을 내는데 목적이야. 그러니까 요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뭐가 필요하다? 비판적 시청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번째로는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본 후에 작품에 내재된 관점을 정리하고 그 안에 표현된 내용이 역사적 자료와 객관적 평가고 통을 통해 상반된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교사는 영상 자료 수업에 활용하기 앞서 자료의 특성과 내용의 성격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어떤 목적을 이용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목적성이 상실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뭐냐면 기말고사 그 중간 자 끝났을 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영화 틀어주는. 제일 많이 그런 게 그때요. 영화 틀어주고 보여주고 그런 건데 하여튼 요 다섯 가지 특징 유의점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형태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봤어. 형태 측면에서. 그래서 잠깐만. 하나가 좀, 이게 형태, 이게 있네요. 네. 형태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역사 교재의 이제 형태 측면이나 소재 내용 측면에서 볼게요. 내용 측면에서. 자, 이건 뭐 보냐면 녹색 책에 이제 들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세요? 171페이지 펴보세요. 이 몇 페이지야, 근데? 네, 이 앞부분이에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역사교재 소재 측면에서 보는 거야. 아까 측면은 이제 형태 측면에서 얘기하고, 역사교재 소재, 내용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역사 자료, 박물관 자료, 등등 뭐 시사 자료, 디지털 역사 자료, 문학과 영상. 아까 측면에는 이거 소재 이거 측면이네요. 아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문학과 영상 자료는 그 소재 측면이에요. 예, 먼저 본 거고, 여기는 이제 지역사 자료를 보고, 그 다음 박물관 자료, 현장학습과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자, 먼저 살펴볼 게 지역사 자료인데, 지역사 자료는 이 파란 책은 보지 마시고, 이 녹색 책 보는 게 나아요. 녹색 책. 녹색 책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지역사는 거의 안 나왔어요. 자, 녹색 책을 보면, 그 앞부분을 왜 지역사가 이제 부각이 됐는가?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고, 역사학계 수도, 뭐 국가사 일부 지역사 연구됐지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지역사회 전문 학회나 뭐 학회지 만들어줬고, 그다음 뭐 학생들도 자신도 주변의 역사에 관심 있다, 뭐 등등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럼 뭐가 나오냐? 뒤에 넘어와서 이제 지역사 학습의 유용점을 이제 줘볼게요. 뒤에 넘어와서 17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지역사를 이용할 게 어떤 유용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야. 첫 번째 보면 이게 유용점이죠. 자, 첫 번째 유용점이 뭐냐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여러 유형의 활용을 자용하기 쉽다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유용점이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보죠? 과거 사람들의 모습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쉽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특징, 유용점, 여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뭐 5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최근 이제 7차 교육과정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지역사 자료들이 많이 듣고 특히 중학교 교과서 있죠. 중학교 교과서에 많이 반영됐어. 고등학교는 좀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지역사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지역사 개념, 이게 중요하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이제 지역사 개념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지역사도 이제 크게 큰 범위의 지역사죠. 이거는 그 큰 범위의 지역사 안에 작은 범위의 이제 지역사가 있어.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는 향토사, 그 다음에 지방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역사. 요때 지역사는 아까 예전에 말한 큰 범위의 지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범위의 지역사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유용점과
문제점 이런 것도 있죠.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각 지역의 역사를 가리킨 용어로서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란 말을 같이 사용하는데 이 중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선호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과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용어의 선택은 지역 선택과 관련돼서 접근방을密집한 관련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먼저 얘기할 게 향토예요. 향토라는 것은 이 정의 자체가 뭐냐면 자신이 태어나거나 자라거나 생활할 수 있는 고장의 의미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태어났어. 서울에 태어났으면 서울도 향토사가 되는 거죠. 이제 수도의 위치가 서울이니까 마치 중앙사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서울도 향토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공통생활의 공동생활 정서, 공통된 정통, 상호 이전적 지역사회가 향토다. 그래서 향토는 시간과 공간, 인간의 복합 개념으로 우리의 삶의 무대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롭게 어우러진 융합지다. 그래서 향토사는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공동체 역사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장 넘어서 이 두 번째 주는 뭐냐면 향토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입장이야. 지역사를 향토사라는 말로 쓰자라는 사람의 입장. 왜 이런 말을 써야 되냐? 그 사람들 입장 보면 향토사는 자기 주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연구나 교육은 주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야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역사의 전개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사의 관점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에 접근하는 것이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의 종속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향토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주변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 주체적 관점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참여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히 향토사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 변화를 설명하고 다른 지역과 관련성과 보다는 그 지역에 뭘 강조했어요? 정통, 독자성, 고유성을 강조하죠. 자기만 잘났다라는 거죠. 유아 독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향토사의 특징이면서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문제점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의 관련성보다 그 지역의 독자성, 정통, 고유성만 관심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뭘 할 수 없죠? 객관적 역사인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예양심을 가지고 역사 서술관을 공부하다 보면 뭘 빠질 수 있죠? 자기 미화에 빠질 수 있어. 자기 미화. 그래서 정통이나 독자성, 고유성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객관적 역사인식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미화에 빠질 수 있다. 요번에 이제 문제점 쓰라고 할 때 쓰라고 하는 거는 요거 쓰시면 돼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지방사를 보죠. 지방사. 지방사는 뭐냐면 이제 중앙에 대비된 말로서 지방사야. 그러니까 국가사의 한 일부로서 종속된 역사를 말하는 거야. 지방사는. 그래서 지방사를 이제 강조한 사람들 입장이 뭐예요? 이 지방사의 입장이죠. 얘네들의 입장을 이제 들어보죠. 한번. 이 사람들이 왜 지방 쓰냐? 자,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실증적, 객관적, 합리적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향토사는 너무 주관적이죠? 자기 입장만 강조하잖아. 근데 이 지방사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의 제도나 정책, 행정이 각 지역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지방사는 국가사의 틀 속에서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쏟으며 국가나 다른 지역의 역사에 해당 지역의 역사에 국가의 지역의 역사가 해당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요거는 입장이고 문제점도 있겠죠. 여기부터 마지막 줄이 문제점이야. 문제점 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지방사의 문제점은 뭐냐? 국가사 중앙의 역사에 대해서 변두리, 또 병방의 역사 느낌을 준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사나 중앙의 역사에 비해서 변두리나 병방의 역사에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지역의 역사적 독자성을 무시하죠. 중앙사와 국가사에 종속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있고 세 번째는 지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세 가지 문제점 외워두세요. 너무 중앙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지방사는 거기는 마치 종속되고 그 지방민들에게 딸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래. 중앙집권적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킨 것만 열심히 하더라고.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라 독자적 역사가 되게 발전돼 있어요. 이거 보면 되게 복잡해. 일본 역사는.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단순하죠. 중국의 역사도 단순해. 그러니까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집권화되냐, 지방 집권화되냐. 이런 것들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할 때는 그냥 지방사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항토사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지역사죠. 지역사는 이제 뭐냐면 이건 작은 범위의 지역사예요. 여기는 좀 전에 설명했던 향토사 있죠. 향토사와 그 다음에 지방사 있죠. 요걸 플러스 시킨 거야. 장점은. 그래서 향토사는 너무 자기중심으로 본 거야. 근데 지방사는 너무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중앙에 예속된 역사처럼 이렇게 서술됐죠. 자, 지역사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방이라는 말은 중앙에 대한 종속주의고 주변적 개념이고 향토라는 말은 자기 고자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는 걸 지적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둘 다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을 보면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리적 행정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관적인 향토 문화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역 문화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사가 좀 가치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뭐냐면 또 주관적인 것들 동시에 할 수 있다. 향토사의 장점과 지방사의 장점을 또 하면서 단점을 벌일 수 있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서로 합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뭐냐면 지역사라는 개념을 제시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들의 입장이 쭉 나와 있는 거야. 뭐 지역사가 어떻고 저쪽고 하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건 중간에 건너뛰고 문제점을 봐야 되겠죠. 문제점. 지역사의 문제점. 자, 그렇지만부터 볼게요. 자, 일단 이게 문제점인데 자, 어떤 분은 지역사를 보는 관점은 역사 일반의 그 보는 관점과 특별히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가지만 이게 통사인지 그냥 지역사인지 지역사 통사 비슷해. 그러니까 한국사 읽는 거하고 지역사 읽는 것이 동일해. 175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별 차이점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역사와 지금 뭐냐면 지역사와 하는 것들이 차이점 못 느낀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서는 지역사 연구가 지역 연구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역 연구에 원래 지역이라는 모티브를 매기던 세계를 파악했을 때는 의미 공간적 인식론자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 수단에 비롯된 지적된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 식민 지배를 위해 독립된 국가를 지배력 유지하기 위해 싸웠어. 항만 연구와 지역 연구. 요때의 지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상도 전라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했지만 요때 지역은 뭐죠? 한국, 일본, 뭐 인도, 중국 같은 국가 단위야. 그러니까 지역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어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식민지 당국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일본이 저쪽 그 뭐냐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와 그 다음에 한국은 그들의 입장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국가 아니에요? 뭐죠? 지역이 되는 거야. 지역. 그래서 영국인들이 되게 인도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인도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일본 애들이 중국사 연구했잖아요. 중국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본 애들 더. 그럼 왜 연구했겠어요? 인도와 중국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려고? 아니죠. 뭐죠? 효과적으로 식민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이해한 거야. 공부한 거야. 우리나라 역사도 많이 알잖아요. 일본 애들이. 전문가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서 과거의 역사를 장악하면서 현재의 역사를 장악하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도 장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거란. 그러니까 지역사 그 말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나왔다는 거죠. 식민 통치 합리화시키 해서.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좀 거북스럽다. 그 말 쓰지 말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역사의 문제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의 개념과 관련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지역사는 앞에 지역사, 작은 범위의 지역사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지역사, 큰 범위의 지역사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뭐냐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지역을 이것도 문제가 있어. 행정구역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뭐 지역 단위가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을 묶을 것이냐 문화권을 묶을 것이냐 있는데 첫 번째 간단한 건 뭐냐면 행정구역 지금 행정구역 있죠. 행정구역에 나누는 거야. 행정구역.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행정구역은 이제 뭐 나눈 거 부산, 뭐 서울, 대구 이렇게 나누자. 근데 문제가 있어. 예. 문제 왜 그냥 여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은 지금 기점이죠. 현재 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행정구역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현재를. 근데 과거의 지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맞지가 않죠. 현재 기준하고 오늘날 기준과 예전의 기준이 안 맞아.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문제점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있죠. 현재 행정구역이 인구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등급의 행정구역이라도 공간적 크기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구와 각 지역의 시는 같은 등급의 행정단위와 면적이 몇십 배의 차이가 나는 건 보통이다. 그래서 지역사 인구는 공간적 규모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간의 크기가 수십 배 차이 나는 지역의 역사를 같은 단위로 묶는 것은 단위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노원구만 해도 50만이 넘어요. 노원구, 성북구나 이런 거, 구 단위만 해도. 웬만한 서울에 있는 구는 50만에서 60만, 이 정도. 적어도 한 3, 40만 되잖아. 근데 포천의 인구는, 포천에 제가 처음 근무해서 근데, 포천시청에 갔더니 이제 인구가 딱 나와서, 그때 군에서 시도 승격이 돼갖고, 서로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9만인가, 8만인가? 되게 작아. 그러면, 포천시는 크게 얼마나 하냐면, 되게 커요. 서울의 2배가 돼. 근데 노원구는 솔직히 포천시 안에 포천시 있거든요. 송월이 그거보다 작아. 근데 인구는 많거든. 그러면 포천시의 역사와 그다음에 조그만 지역 동네 있죠. 역사를 어떻게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동격을 다룰 수 없죠. 왜냐면 예전에는 포천이 훨씬 더 역사를 많이 간직할 수밖에 없지. 공간이 크잖아. 근데 노원구나 성북구는 어디 들러붙은 조그만 동네에 불과했는데 그런 거와 같이 하면서 과거를 연구한다? 등급이 안 되죠.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이제 행정구역을 나눌 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역사 단위를 또 어떻게 묶냐면 경제권이나 교통권, 생활권을 묶어요. 자, 경제권은 사람이나 물자의 교류가 활발하고 상호 의존성과 상호작용이 하는 경제적 긴밀한 관계인 지역이고요. 교통권은 상호 접근이 용이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활발한 지역을 묻고, 생활권은 이제 공동의 일상생활이나 문화를 누리는 지역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지역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항상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양주에 살고 있거든요. 양주하고 가까운 지역이 의정부예요. 근데 의정부보다는 이제 좀 포천도 가까워. 근데 포천하고 양주 같이 안 묶거든. 양주하고 의정부 같이 묶지. 왜 그러겠어요? 포천하고 양주는 지역 가깝지만 서로 생활을 안 해. 서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마을버스 한두 개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투바이국에 원바이국에 놓고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양주하고 의정부는 생활권이 같이 묶어 있죠. 교통권도 묶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지하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 지역을 기준으로 놓는 게 아니에요. 동도저 생활권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 연결할 수 있죠. 왜냐면 멀리 떨어져도 생활권이 예를 들어 교통권 편하면 같이 묶을 수 있어요. KTX 타고 대구, 부산 가깝잖아. 근데 그 옆에 있는 연천 가는 것보다 대구, 부산 가는 게 더 빨라. 실제로. 그러면 요걸 묶을 때 연천하고 서울 묶은 거냐? 서울하고 대구, 부산 묶는 거야. 서울하고 대구, 부산 묶을 수 있어. 교통권에 따르면. 그러니까 꼭 지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접근성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교통의 수단에 발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있다. 생활권이나. 그다음 문화권을 또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문화권은 과거 사회에 만들어진 문화적 토대를 기준으로 백제 문화권, 신라 문화권, 가야 문화권,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리적 요소 물길에 따라서 묶을 수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육상교통로보다는 수요교통로가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문화권, 영산권문화권, 중앙문화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지금 행정 단위로 묶는 거. 그쵸?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과거 행정 단위와 지금 행정 단위는 다르죠? 그 다음에 지금 인구가 많다고 해도, 절대적 크기에서는, 인구가 적을 때, 지금 적은 지금 뭐냐면, 절대적 크기에서는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지역과 큰 지역을 같이 묶고 얘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권, 교통권, 생활권 단위로 묶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문화권 기준으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묶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제 행정구역을 묶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두 가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첫째, 둘째 딱딱 떨어지잖아. 채점하기 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지역사 자료와 성격과 유형. 그러니까 지도사를 이제 이용할 때 어떤 자료를 이용할 것인가 뭐 등등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날라면 건너뛰고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지역사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자는 역사서나 국가가 발행한 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대표적인 삼국사나 고조사 같은 역사서에 포함된 지리지나 지역 관련된 소술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예전에 되겠지만 읍지조가 많아요. 읍지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많아. 그러니까 이건 군사적 목적, 행정적 목적으로 만드는데, 조선시대 진간체제 입각에서 읍성이 발달됐다고 했죠? 읍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지도나 인문지시설을 많이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보면 조선 이전의 지리지는 행정구역 영역을 소개하는 데 머무르고 있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영역 외에 인문자료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증 동국 여지 슬람, 그 다음 택리지 이러는데, 이게 신증 동국 여지 슬람이 이게 성종 때로 돼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거 언제 때요? 중종 때요. 중종 때. 틀렸어. 팩트가 틀려. 그래서 이제 이거 있고, 조선후기 때는 택리지 있죠.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택리지는 여러분들 이제 역사까지는 강조하진 않지만 지휘까지 되게 강조하는 거더라고요. 택리지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고지도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죠. 세 번째, 이게.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청구도나 뭐 대동여지도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지방시, 지역사회이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국가의 통치기구, 조세와 재정의 운영, 대민지배와 민의 동향을 다룬 자료들,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국가사에 비해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비중은 줄어들고 운집이나 일기, 개인의 남긴 자료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여섯 번째죠. 개인이 남긴 자료들. 그다음 여섯 가지 이제 출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이게 여섯 번째고 뒤에도 있네요. 일곱 번째가 유물이나 유적 같은 현장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장 자료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현장 자료를 이제 있고, 그래서 국가사 유물 유적 자료는 수업 시간 활용하는데 직접 찾아가기 힘들죠. 근데 이 현장 자료는 어떤 이점이 있냐? 방면이 유용점이야. 그래서 지역사와 관련된 현장 자료는 학생들이 사는 지역의 주변에 있어서 접근이나 이용이 쉽다. 예를 들어 이제 대구에 산다면 팔공산 찾아가면 되죠. 거기 무슨 전투와 관련된 거야? 공산 전투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찾아가기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기 고장에 대한 문화유산한 이유로 예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유형점이죠. 그 다음에 또 지역사 관련된 자료 중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덟 번째 생활사 자료가 있어. 생활사 자료는 오일장과 옛길, 통원권과 문중조지, 총량 운영질서가 생활양식, 토속 음식과 특산물 같이 사람들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은 거다. 또한 민속의례나 놀이문화, 토속어, 간습이나 풍습 같은 무형자료도 생활사 자료에 유용하다. 이런 것들, 사투리 같은 것들이 유용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문헌 자료에는 구술, 신화, 전설, 민담, 이것도 뭐냐면 지역사 자료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역 및 공동체 의식과 지역 성격의 파악도 유용하다. 등등.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예문이 나왔던 것이 일급지주예요. 일급지주. 예.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 신진동국여지스람 등등, 택리지 등등등.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정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번 지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박물관과 관련된 거예요. 박물관. 여기. 박물관과 뭐와 연결시켜서 보면 현장학습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박물관하고 현장학습.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은 파란 책에도 있어요. 파란 책 155페이지에 있거든요. 파란 책 55페이지. 근데 잠깐 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예, 좀 쉬었다 할게요. 네. 56분인데 예, 쉬었다 할게요.